우리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2024년 새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도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인데요. 출생 장려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답을 못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확대, 더 나아가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한라대 특임 교수이신 김도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 장성우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전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50년 뒤에 우리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100만 명인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줄어들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63살이 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주는 많은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공단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네.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도움센터 어떤 곳인가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정착해가 살 수 있게끔 안전한 사회 통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외국인 센터입니다. 법률 상담과 언어 지원, 외국인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통합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로 이민을 알아보면서 직업을 가져야 이민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코드가 뭐 A부터 B, C, D, E, F, G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A는 주한미군 그리고 외교관들, C는 관광비자, 그러니까 단기간 좀 목적으로 입국한 가장 좀 많이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바로 E가 붙은 비자인데 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들어오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허가 제도로 들어오는 분들이 E 계열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고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이 영주권을 얻는 데까지는 상당한 또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좀 보장받는 비자가 F로 시작되는 이 비자인데 아마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주가 지난해 11월만 기준으로 인구가 이제 25만 명이 붕괴가 돼서 24만 7천여 명인데 이 법무부의 지난해 9월 기준 통계를 보면 등록된 외국인이 10,000여 명입니다. 여기다가 미등록 비자가 만료됐거나 이런 분들까지 더하면 사실 인원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 동포분들도 고려인분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비전문 인력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계절 근로자죠. 농촌. 그러니까 농촌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경주가 또 어업도 하다 보니까 선원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대학도 있다 보니까 유학생분들도 있고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아주 우리 국내의 외국인 관련한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이 표본 같은 곳이 경주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제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그야말로 고용주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는 좀 원천을 좀 따져보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요. 사실 20년이면 뭐 강산이 뭐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 기조는 크게 바뀌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이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노예 제도라 그럽니다. 자기가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에 MOU를 맺어서 데리고 오는데 현재는 16개 국가에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나라와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민간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직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쿼터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간 한 4만 명, 5만 명 하다가 12만까지, 그리고 16만 명까지. 그래서 이게 단순 근로거든요. 기본적으로 단기간 들어왔다가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 이걸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용허가제를 만들 때 대전제가 뭐냐 그러면 단기 순환 원칙입니다. 4년 10개월 일하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국내 고용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 순환을 안 시키는 겁니다. 아니 못 시키는 거죠. 눌러 앉아버리고. 그래서 불법으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전락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이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사실 이 고용허가제가 이 극명하게 실패했다라고 확인된 것이 코로나19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취재를 하는데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 상태에 놓여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정책을 그동안 써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 못 들어오니까 이 불법 체류 중인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법무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법무부도 정부도 음지에서 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단속하고 추방한 정책까지 동시에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측면을 제하고라도 우리 국내 산업과 이민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이었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이 현실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비숙련, 단순 노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장기간 이곳에서 한국에서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는 이 비자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순 노무 비자의 경우에는 최장 4년 10개월입니다. 이 가운데 한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최장 9년 8개월이죠. 그렇지만 9년 8개월을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일하고도 다시 돌아가야 되다 보니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적응한 사람도 한국을 아끼는 사람도 우리가 정착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이민 정책을 하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추진을 한 건데요. 사업주가 봤을 때 이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면 숙련 전문 인력으로 보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전 단계까지 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되고 사업주의 추천을 또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 한국어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1세분포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정부 때는 연간 그 쿼터제로 운영을 했어요. 1,000명씩 쿼터제로 하다가 2,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5,000명까지 돼 있던 거를 35,000명으로 이렇게 지금 늘린 게 제도가 지금 된 겁니다. 고용허가 제도가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추천을 사업주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직장 한 곳에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있었던 게 더 얽매일 수 있다.
어찌 보면 한 사업장보다는 이걸 산업 분야에서 좀 이런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제도를 구축했더라면 오히려 선택의 여지나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나아가는 전 단계 정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고용허가제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버린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사장이 야, 너 시킨 대로 더 하면 내가 이거 추천해 줄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응 방법이나 이 계획이 좀 부재한 것 같다는 모습입니다. 기자님 아주 그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정확합니다. 그 지금 부분이 이 지금 그 전환해 주는 제도에 크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분포라고 바꾸면서 조건을 또 2년을 또 붙여놨어요. 또 직장 또 바꾸면 나중에 그것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안고 간다. 그리고 고용주한테 계속해서 얽매여서 간다라는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영주권 다음에 한국 국민입니다. 국적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민이라는 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나이가 어떤 사람을, 연령이 어떤 사람을, 학력이 어떤 사람을,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모든 걸 내가 점수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국가의 권리입니다. 근데 고용허가제로 데려올 때는 이런 거 안 따졌어요. 학력도 안 따졌고요. 단순하게 한국어 기초 능력에다가 단순 기능 실습 정도만 확인해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갑자기 대량으로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는 이민 정책의 틀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 정책적인 컨센서스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5천 명이 예상이 돼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5천 명을 갑자기 3만 5천 명으로 올리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게 첫 번째 준비가 안 된 게 지금 한국어 능력을 넣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을 얘들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시험을 칠 수가 그전에는 한국 능력 안 봤습니다. 네. 한국 능력을 갑자기 어디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마 올해 작년에 3만 5천 명, 이 3만 5천 명 쿼터 못 채웠을 겁니다. 택도 없이 못 채웠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획기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측면이었는데 이민 정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민 정책으로 해서 이 사람을 이민자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고용허가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늘 이민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 사회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이민까지 가는 길을 좀 빠르게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이 이민자들이 늘어나면 사회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허가제는 처음부터 데리고 올 때 우리 사회의 정주 요원으로 정주화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낮고요. 단순하게 건강하고 현장에서 단순 노무 일을 할 단순 근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주 인력으로 바뀌면서 자기 배우자나 자식까지도 데려와요. 그럼 한 가족이 들어오거든요. 3만 5천 명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연간 최대 10만 명입니다. 5년이 지나면 50만 명이 돼요. 50만. 유럽, 프랑스의 그 이민자 폭동 문제. 이 시작이 다 그런 쪽이거든요.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데리고 왔다가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필요 없어졌을 때 어떡할 겁니까? 다 나가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일자리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프랑스 이민자 폭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늘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준비가 됐냐 했을 때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우리 포항과 가까운 지역인 대구에서 지금 3년째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데 급격히 몰려왔을 때 일어날 충동,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민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특히 올해 총선 같은 때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정당이지만 이민은 필요해라고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숙련 기능 인력 비자 확대보다 차라리 유학생 혹은 연수생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은 일단 한국에서 2년 또는 4년간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를 배웠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인재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민정책에서는 이걸 보물단지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 이런 젊고 도전성이 강한 이런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교육부에서는 2030년까지 뭐 최대 30만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산업 현장, 생산 분야에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유학생들에 더해서 사실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농촌입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5개월, 뭐 4개월씩 운영됩니다. 그럼 5개월 일하고 다시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또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용어 과제보다 더 짧고 이거 장기적으로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으면 우리 농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 아이디어를 좀 내면 실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계절 노동자들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이나 우리가 좀 흡수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국가를 좀 지정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한자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특정한 종교를 국교를 하고 있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의 계절 노동자들은 손쉽게 좀 적응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북도와 뭐 제주도가 협업을 해서 여름에는 경북에서 일을 하고 겨울에는 제주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고는 좀 이 장기 체류하고 이민까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국가와 좀 업종을 좀 콕 집어서 이민까지 염두에 두는 방법도 저는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저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 사실 농촌 분야에 인력이 제일 부족하죠. 농사 지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절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더 단기입니다. 지금 최장 8개월밖에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단 이탈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기 미스매칭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럼 한국에서 4년, 5년씩이나 공부하고 또 뭐 심지어는 석박사까지 받은 사람 보고 가서 농사 지으라면 농사 짓겠습니까? 물론 안 짓죠.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유학생들의 가족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외국하고 MOU를 맺어서 데려오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나 국내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유학생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유학생의 가족도 자기가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시고 와서 부모가 그 농촌에서 그 지역 배후 지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 부모는 자기가 자기 자식의 학비도 벌어줄 수 있고 공부하는 동안에 역시 유학생을 좀 더 보물 같은 존재로 본다 그러면은 그 가족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비자 정책, 바로 지역 특화형 비자입니다. 이름에서는 언뜻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역 특화형 비자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이 요건은 일단 경상북도에 5년 이상 거주할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도 취득해야 되고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도 취득해야 되고 이 소득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 이상이 돼야 된다.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두 개의 특화 비자가 생겼을 때는 제일 반겼던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동포들입니다. 한국에서 정착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앞서서 나온 이야기지만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경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천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날 제작진이 경주의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코비나트 씨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스리랑카에서 온 고비나트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6년 동안 됐습니다. 상사들이 말하는 거 우리 대답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국어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보면 한국어 가르쳐주는 외국인 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으로 그 역사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많이 알고 되었습니다. 저처럼 지금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혼자 한국에 살고 있는 너무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들이 또 조퇴할 수 방법 없어요. E9 비자. 우리 E9 비자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먼저 E7 비자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는 F99 비자 받고 그 다음에는 5년 뒤에 영주 교환 비자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F2R 비자, 그거 지역 특화형 비자, 금년에도 많이 만들어 줬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그거 F2 비자 변경하고 싶은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영주권 비자까지 우리 목적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영천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거주 비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안 된대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제가 한국 나라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애기 데리고 와서 애기도 여기 한국 학교에 다니면 와이프도 여기서 제가 같이 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역 특화형 비자 아직은 시범 단계예요. 앞서서 우리 경주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을 짚어주고 싶으세요, 교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데가 있나요?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경주에 사는 사람은 그 비자 혜택을 못 받고 영천에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 이게 과연 선을 그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시범 단계인데 아직 발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착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경상북도가 오죽급하면은 아예 중앙정부에다가 대고 비자 발급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쿼터도 너무 작고 조건도 까다롭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한테 아예 비자 발급 권한을 주면은 우리가 외국인 데리고 오고 우리가 점수 계산하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비자 발급할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지금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이해는 가지만은 지역 특화 비자가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문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쿼터가 적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다. 요거는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지점이요. 재외동포청 출범 그리고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입니다. 이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출범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서는 유치를 두고 우리 경북도도 참여를 했고요. 여러 지역에서 지금 유치 경쟁이 뜨겁겠다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최능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제일동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일조선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이 고려인 그리고 이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 분들까지 이 제일동포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해주고 국내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사실 재해동포청은 이민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해동포라고 한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재해동포청은 여야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합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또 내려놓으면서 동력이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장님께서는 경주에 많은 또 고려인분들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재해동포청이 생긴다는 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민청이 생기는 걸 더 원합니다. 이민청 예. 신설에 대해서 네네네. 더 있군요. 네네. 이유가 있다면요? 이민청은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재해동포청은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우리 동포들은. 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국적 동포에서 충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한 8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재외동포청에서 관할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이민청에서 관할할 것인가 라고는 갑론을박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론을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외동포청이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라고 먼저 설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중에 이민청이 생긴다고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권 문제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주에 있는 고려인 동포,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비자 문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가족들 초청 문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취업 문제, 이런 문제는 이민청 관할에서 비자 문제로 해결해야 될 건데 과연 재외동포청이 어느 정도 이걸 지원해주고 해결해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기관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 조직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칸막이 해놓고 서로 밥그릇 딱 나눠버리면은요 참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하고 있는 그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또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합되어 가는 나라, 그런 사회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정리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들을 포함한 생활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이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민 정책 생소하시죠? 이민 가는 나라에서 이민 오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죠.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인구 대재앙입니다. 인구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출산과 그리고 사망,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구 이동. 이제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이제 인천시에서 애 나오면 1억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1억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서울하고 인천에서 애 나오면 1억 주면은 포항이나 경주에서 누가 애 놓겠습니까? 지방은 더 가속화됩니다.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잖아요.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가 소멸합니다. 이민을 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민의 입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써야 될 카드이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도 다른 겁니다. 하루아침에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민정책의 틀을 지금부터라도 촘촘하게 짜나가고 제대로 되는 이민정책 꼭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이 폭탄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민자의 19대 손인데요. 임진왜란 때 건너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면 흔들리더라도 꽃이 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민 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생각, 정책,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비자 정책, 또 이민 정책 이야기들이 가중이 되면서 다소 좀 어렵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현실이 어떤지,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